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만 봤을 때는 어제장과 크게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 안을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날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조정받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일부 섹터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섹터를 움직이는 건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섹터들이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방산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먼저 만나보고 가실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네 개를 떠올립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주 동안 강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최근 2주 동안 태양광과 풍력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쉬어갔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자력이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은 수소인데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조금 더 볼 부분은 바로 수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태양광 쪽에서 아주 기대가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람이 불어야 풍력 에너지를 생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에 크게 의존을 하고요. 원자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청정 에너지로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바로 만나보실까요? 한일 중에 이 제9차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한국과 일본이 수소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 관계가 아니라 거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다시 한번 이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깨지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소 쪽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소 쪽의 시장이 개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협력 대화와 자원 협력 대화가 다음 달 중순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수소와 관련된 협력을 하게 될까요? 지금 아직 수소 시장이 크게 개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격이라든지 표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표준 규격 그리고 정책에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수소 이슈를 크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 관련주가 지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고점을 사실상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 수소 관련 시가총액은 아주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수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시가총액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바로 만나보실까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소 쪽에 큰 돈을 쏟아붓는 기업이 꽤나 많습니다. 퍼스트 플레이어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수소 시장에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이 캘리포니아 항만에 도입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료 전지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현대차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 전지를 누가 생산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두산 퓨어셀이 퍼스트 플레이어입니다. 연료 전지 생산을 국내에서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K E&S는 최근에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플랜트 완공 후에 생산에 돌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E&S에서 떨어져 나온 SK 이터닉스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소 관련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해낸다면은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는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해상 운송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도 있지만요. 관련 ETF도 있습니다.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는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관련된 ETF도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만 움직이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외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신에서 주요 이 분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력과 노동력, 원자재 공급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수소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원자력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AI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파생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겁니다. S&P 500의 유틸리티 섹터는 최근 들어서 1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 유틸리티 섹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S&P 5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UBS 측에서는 AI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한 종목에만 의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이 후방 산업들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젠슨황은 기존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창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라이프 IB 측에서는 수요 급증에 백업 발전기나 냉각 시스템과 같은 필수 장비 배송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투자 의견은 이거래일 전에 나온 투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장 속에서 그 후발주자는 어떠한 기업들이 될지 꼭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유경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에너지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내에서 이 업종 전반적인 상승 랠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산주의 키워드는 또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방산주의 수출 금액은 135억 달러였는데 올해 2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안에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우선 K방산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포인트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 지금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각 국가에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한껏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한 수요, 특히나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수출 금액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주잔고를 체크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주잔고의 흐름과 주가가 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 1분기 우리 방산 수주잔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벌써 77조를 넘었다 하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빅4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2019년부터 수주잔고 상승세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는 40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특히나 폴란드와의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도할 예정이 밝혀지면서 영업이익 상승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난해까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계약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 올해는 FA50 추가 수출 그리고 수리온에 대한 수주 계약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주 잔고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루마니아와 일본 2차 수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은 최근에 첫 해외 수출 분야인 국산 전투장갑 차량의 중남미 최초 진출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수주 잔고 증가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좀 단단하게 받쳐지지 않을까, 이제 주가 점점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 불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체크해 보셔야 할 이 방산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그리고 UAE 대통령 방한 부분일 텐데요. 이 우주항공과 방산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어제 개청이 된 우주항공청, 한국의 나사다라고 불리우는 카사가 개청이 되면서 이 우주항공 섹터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에 따라서 방산 시장은 얼마나 커지게 될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다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한국과 UAE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서 지난해 1월에 3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이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정 재계적으로 어떤 투자, 어떤 분야가 좀 확대가 될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방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이 방산주의 우려 가능성, 고민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이 상태에서 종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주의 특성상 좀 마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5%에서 낮으면 3%까지 수익성이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이 방산주의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의 흐름, 사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방산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으로 펼쳐나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 2분기 하반기에는 실적도 단단할 것이고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주 모멘텀에 신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산주가 이어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시장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여파가 국내 시장도 사실 그 영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좀 심심하죠. 지수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삼성전자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0.9%,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은 금액이 되게 크진 않습니다. 512억 순매수를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 하단 한 2,7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여기 터치하고 바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전일도 양봉을 냈고요. 오늘도 양봉을 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수급 매수가 들어오는 쪽 살펴본다라면 반도체, 그러니까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 가장 크게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계 섹터도 사실 반도체 그리고 방산 쪽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 주셨었는데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방산 쪽이 기계 섹터와
그리고 이 운수 장비 섹터의 방산 종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섹터로 매수가 오늘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 뭐 해운, 조선, 그리고 뭐 은행주들, 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안에서 실적 호주 섹터 종목들이 이 안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좀 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상무님께서는 늘 자동차 반도체 보라라는 의견 전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좋죠. 최근 들어 자동차가 이슈를 받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실적 딱 발표하면 잘 나왔죠. 한 1년 반 정도, 한 2년 가까이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가 붙습니다. 피크아웃 논란,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 또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면 또 잘 나왔죠. 또 올라갑니다. 또 피크아웃 논란.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좋은 무기가 하나 또 생겼죠.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이 자동차, 은행, 이 금융권, 이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아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조지아 공장 생산으로 인해서 RV 신차 모멘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완성차는 RV, SUV 이쪽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EV 전기차 이쪽 이 두 섹터 이 두 파트가 잘 나가느냐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아 같은 경우 이 RV 모멘텀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 EV3, EV4, EV6 이런 모델들에 대한 이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인센티브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어 있고 낮게 지급이 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도 1,300원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1분기보다 2분기에는 매출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주주환원책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만 봐도 현대차랑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쪽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온 기업입니다. 앞서서 윤정신 상무님께서 거의 한 달 전쯤에 의견 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때 이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시장 오후 2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흐름일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05% 상승하며 2,724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며 850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오늘은 외국인 담아내고 코스피에서 이 기관 투자자 이거래일자 담아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개장 시점과는 좀 다른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시 이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덜어내는 흐름이었고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173억 원, 78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어떻게 그려낼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조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양시장 강보합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국 시장 어제 휴장을 하긴 했지만 매크로적인 이슈, PC 발표라던가 이런 좀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조금 눈치를 네.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이벤트가 남아있죠. GDP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PC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가 2년물, 3년물, 7년물에 대한 미국채 만기 또 이제 만기에 대한 또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ECB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달러에 따른 원화 강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수가 상승력이 나올 때는 항상 파생 상품에서의 강력한 수급 기조에서 움직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옵션 쪽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베이스 차가 이제 0.4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올라갈 때는 베이스 차가 1.5에서 1.8까지 확대가 됐는데 금일 이제 뭐 장중에는 0.2 정도까지 거의 붙은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럼 선물에서 이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사실 수급상으로서의 뭐 엄청 큰 트리거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월말에 따라서 월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4, 5, 6월 달에서 2분기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양시장 모두가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17조 정도가 터졌는데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다 합쳤을 때 각각 1,000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물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현물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길이 굉장히 상세하면서 순환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서의 이런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오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파생에서의 기준점이 잡히게 됐을 때 방향성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한된 수급 쪽인 부분 안에서 순환매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부터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전력, 자동차, 뭐 방산, 요런 화장품 요런 쪽이 대부분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급을 보시면 순매수 기조가 굉장히 강했었던 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좀 변경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흐름이 또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매크로 지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목금 그 이후의 방향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하기에는 아직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앞으로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반도체 위주의 기술주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SK하이닉스 이쪽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쪽으로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 특히나 이제 HBM 테스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도 사실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쏠리는 쪽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들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실 만한 그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러한 이벤트들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담아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역시나 매크로 이슈를 확인한 이후의 변동성장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수급이 집중되는 곳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더 강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집중해 봐야 할지 어떤 종목에 수급이 잘 붙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폭을 나타내는 LG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계속 담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하이브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쪽의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요. 오늘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SM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 알테오젠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 붙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계속해서 조금 덜어낸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LG화학,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SM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펄업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네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엔터주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정말 오랜만에 오늘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진엔텍,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네 번째로는 FST,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또 두 전문가님들은 어떤 수급적 특징주를 잡아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정환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기아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세경 하이테크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 잡아주셨는데 저희 기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기아 왜 현대차 아니고 기아인가라는 의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우선 기아가 5월 중에 외국인 투자자 좀 수급이 강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현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나 그런가요? 기아나 네.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거래일 연달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단연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높지만 2등이 이제 현대차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의 누적 매수량은 좀 일부 줄어들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 달, 5월 달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은근슬쩍 이제 현대나 기아 쪽으로 좀 옮겨 나갔는데 그 수급 자체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최종안이 결국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스타트를 KB금융이 끊어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이제 산업군을 본다면 단연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 쪽에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나 일부 이런 좀 잘 나가던 그런 기업들의 출하량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당히 좀 선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력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중저가 쪽에서 이제 EV 시리즈 쪽에서의 모멘텀이 또 추가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기대감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잘하지만 전기차에서도 기염을 좀 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거점을 통한 수출 전략도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관련된 리포트가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나오는 산업군들은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대차, 기아 완성차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상당합니다. 특히나 기아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 해외 생산 확장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지수 상승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SMR 관련 이슈에서 수급이 좀 상당하고 지금 주가 흐름도 좋은데 지금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2시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양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네. 원래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였는데 지금 갑자기 수급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지금 5월 달 한 달 내내 외국인들 순매수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그때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사면서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더 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SMR 건설 프로젝트 2조짜리 수주 소식과 함께 이제 지금 7월 달 30조 규모의 체코에 대한 부분들, 이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요즘에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료 전지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안으로 지금 SMR도 나오고 있고요. SOFC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겹경사로 인해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좋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과거에 원전주 랠리 나올 때 네. 초임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다시금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되돌림이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7월 싶습니다. 대상자 선정 전까지는 이 흐름 이어갈까요? 저는 네. 그렇게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힘이 좋은데 우선 뭐 SMR 관련 이슈도 그렇고 7월 체코 원전 수주 이슈까지 좀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우주 항공 관련주 한국항공우주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주가 흐름도 좋고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네. 15거래일 연달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SK증권에서 이제 방산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8만 원, 현재 주가가 오늘 그 시가로 보면은 이 5만 5천 원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방산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기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헬기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좀 굵직한 회사
회사에서의 이런 항공기 출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마진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 자체가 좀 중장기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각종 리포트에서 이 방산 관련주에 대한 실적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뭐 방산주 수주 잔고에 대한 흐름도 괜찮고 수출 기조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정말 2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상승세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 수급적 특징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5월 달에 좀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네네. 외국인들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기관 수급이 좀 메인 쪽으로 끌고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조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단기 조정 눌림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그 소비에 대한 살아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폴더블폰 시장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6년이나 2027년에 출시될 예정인 애플 아이폰 네.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율 개선이라던가 매출 확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우주항공이라던가 밸류업 종목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고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한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가올 애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그 이슈를 좀 포함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지금 기관 매수세도 강력하고 조정 없이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애플 이슈까지 좀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수급적 특징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첫날이어가지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제목을 그 용두삼이 밸류업 정책 그 대수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사실 밸류업 정책이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는데 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이제 지수는 이제 그 오름세를 보였지만 실제 이제 밸류업 관련된 뭐 은행이나 뭐 보험주나 뭐 자동차주나 뭐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사실 특히나 이게 밸류업 그 시작이 됐을 때 그걸 보여주는 공시가 한국거래소의 그 상장 공시 시스템 그 카인드에 들어가서 저도 접속해 들어가서 네. 봤는데요. 거기 보면 기업 밸류업 정보 프로그램이 나오고 게시판에 공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어제 이제 그 밤까지 제가 보니까 그 어제 오전 8시 41분에 KB금융에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고 해가지고 하나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그 여러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밸류업 관련돼서 얘기된 게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그걸 하겠다고 공시를 첫날 올린 기업이 뭐 한 곳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 밸류업 정책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지, 앞으로 좀 정부 대책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종목 투자하실 때 어떤 거를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금투협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복형 금감 원장이 관련된 또 대책을 얘기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미나 향후 저 당국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주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월요일 날 이제 개설된 내용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우선 전반적인 이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뭐 기업 개요나 현황 진단이나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향후 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될지, 뭐 밸류업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쭉 막 그 작성해서 저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제 관련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제 목표를 정할지도 이제 나와 있고 그 관련된 어떤 그 자금 조달 방안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실제 뭐 PBR뿐만이 아니라 뭐 PER이나 ROE나 뭐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 뭐 등등 각종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공시하도록 웹페이지만 보면은 참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돼 있다. 그런 거는 사실 홈페이지 가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첫날 한 건만 공시가 올라올 정도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 홈페이지에는 일단 KB금융만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뭐 첫날이었다 보니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주가 흐름도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첫날 어제 보니까요. 사실 이제 밸류업 공시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된다 해서 이제 여러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2%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그만큼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문제는 밸류업 관련 수혜주라고 관심을 받던 종목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첫날 그 내용을 보면요. 금융 업과 증권이 각각 이제 0%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쳤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적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75% 하락한 채 이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 2%대 올랐지만 사실 이게 그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최근 이제 그 미국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어떤 그 관세 같은 이제 자동차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아차가 그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 그런 이제 분석이 많고요. 실제 이제 종목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와가지고 어제는 이제 1%대로 오름세를 이제 보였지만 나머지 이제 신한금융지는 0.84%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유일하게 했는데 그 KB금융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각 시장에서 보면 은행주들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연초부터 보면 꾸준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미 좀 그 고점에 온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이 나올 정도로 밸류업이 향후에도 이런 수혜주가 계속 좀 오를 거냐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에게 어떤 환원 정책을 이전보다는 많이 펼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좀 방안들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기대감을 뭐 충족치는 못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정책의 문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네.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게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발적인 동기를 유인할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명확해야죠, 인센티브가. 그죠. 당근이 내가 이거를 했을 경우에 공시를 그만큼 올린다는 거는 기업이 그만큼 품을 들여서 공시를 더 올려야 되는 그죠. 건데 그거에 따른 어떤 충분한 당근이 와야 되는데 당근은 쉽게 뭐 세금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관심 있는 측면인데 세금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한 어떤 그렇게 하는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배당을 확대한 어떤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떤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 추진해야겠다고 말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3분기 중으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다려야 되겠지만 사실 1월서부터 계속 이런 입장이나 많이 나왔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말만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첫날 그렇게 뭐 공시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채찍입니다. 정말 이게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좀 뭔가 강제성을 좀 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추진하는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저도 이제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3월 25일 날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집중 조사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복현 원장도 관련돼서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좀비 기업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총선 전에 그 언론에서 이게 이제 밸류업의 어떤 그 강제성을 그 기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제대로 그 기업 가치를 높이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좀비 기업으로 퇴출될 것이다. 그런 걸로 많이 해석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6일 날 뉴욕 IR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도 똑같이 물었거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이 가려고 하기 위한 어떤 금융당국의 대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한 개 기업을 관리하거나 내지 시장 퇴출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좀비 기업이 기업 퇴출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한 상황이래 가지고요. 아직 뭐 꺼진 불씨는 아니다. 그렇게 좀 당국은 밝힌 상황입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잘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뭐 지금 딱히 페널티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참여도가 좀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금투협에서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본의 금융청의 국장이 와서 기조 발표를 했고요. 그 박민우 그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도 토론에 참여를 했고 이복현 원장도 축사에 나서가지고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뭐 이미 미국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투자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뭐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뭐 그럴 바에는 코인이나 그쪽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돼서는 사실 대책이 좀 뚜렷하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이복현 원장이 오늘 뭐 얘기를 할까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련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주 관련돼 가지고 이사회의 어떤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있잖아요. 그거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개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이사회가 결정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걸 밝힌 상황이래 가지고요. 그게 우선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투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는 이대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을 추진하는 것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게 이제 금감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두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이번 주에 또 국회가 있어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또 논의가 될지 궁금한데 22대 국회에서는 뭐 언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언급이 현재 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면은요, 충분히 이제 요 내용이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보면 공약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과연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바로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21대 국회가 이번 주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박주민 의원 하고 이용우 의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된 예정이거든요. 그럼 22대 국회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해서 이제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연초에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3분기든 4분기든 이 상법 개정을 처리하는 게 좀 더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 관련돼서도 살펴봐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투세 폐지를 이제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회가 민주당사 앞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그 금투세 관련 촛불 집회는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건데 이 파장도 지금 국회나 아마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이 좀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이 커피 그리고 콩에 이어서 카카오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천연고무 가격이 톤당 1,771달러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는 경작지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병충해로 인해서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출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UDR인데요. 이 EUDR은 EU 내에서 2050년까지 유럽을 이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얘는 7가지 상품, 코코아, 커피, 콩, 그리고 뭐 파모일이라던가 고무와 같은 상품, 그리고 그를 포함한 파생 상품까지 더해서 그러한 상품들에 적용이 되는 규제인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해당 상품들의 수출량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또 천연고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타이어의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도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타이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타이어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4월에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신차에 장착된 타이어라던가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량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뭐 각각 1%, 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전반적인 수요를 좀 끌어올릴 건데요. 이에 주목할 부분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의 공장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구나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원래 이 타이어 시장이 3월을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좀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활발한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특이점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타이용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호, 석유라던가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타이어 시장 전반적인 1분기 흐름이 좋았는데요. 1분기 어떤 흐름이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기 국내 타이어 3사만 확인을 해봤을 때 1분기 영업이 역대급이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타이어
타이어나 고인치 타이어와 같은 단가 높은 판매가 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주요 타이어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을 많이 하는 이런 타이어 기업들이 더 힘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타이어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금호석유 그리고 KC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유니드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 천연 고무 가격 상승 이슈와 함께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또 전반적인 이 추세와 함께 더해져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게 될지, 이러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더 상승의 흐름 만들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LG전자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LG전자 움직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왜 움직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LG전자가 그동안에 항상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가전 섹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캐파를 가져오느냐 이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뭐 뚜렷하게 좀 향방을 뭐 높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급등을 한 원인도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조금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KB증권에서도 뭐 이렇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매출 증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즉 우리가 뭐 생성형 AI가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량을 생성하고 송출하고 또 수신하는 이런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력 장비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열 에너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과열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온도를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좀 테마성을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도 우리 쿨러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공냉식 쿨러가 있고 수냉식 쿨러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에어컨을 활용하는 어떤 이제 공냉식 쿨러를 좀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밀폐형 컨테이너를 아예 바다에 빠뜨려서 수냉식으로 지금 아예 그냥 열을 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당장에 지금 이제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에어컨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냉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이제 기아 EV3에 또 이제 보급형 전기차 EV3에 웹 OS 또 플랫폼을 이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마찬가지로 같이 좀 동반 상승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캐즘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TV를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EV3에 만약에 콘텐츠 플랫폼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상용되는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뭐 LG 채널도 있고요, U+ 모바일 TV,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기상어 키즈월드 이런 이제 업체들의 이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채널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LG전자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거는 좀 갑작스럽다. 특히나 지금 최근 시장에 변동을 많이 보이는 것도 증권가에서 말 한마디 나오자마자 변동이 급등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어제 삼성전자도 5%의 그 변동폭을 보인다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 그리고 신용장고가 좀 높았던 종목들이 보통 많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지금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이제 기대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반짝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LG전자가 여기에서 직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단기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중에서는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사실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갑작스러운 급등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가시화되는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파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쪽은 방산 업종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업종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는데 여기서 지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방산, 원전, 건설 이런 쪽 종목들이 지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히 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AI 전력 그리고 뭐 실적 관련돼서 화장품, 음식료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추세가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위 산업이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올해 수주는 200조 넘을 수 있다, 200억 달러 신규 수주 달성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의 국방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세계의 기조의 흐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좋다. 그리고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너무나 이점이 많다라고 세계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뭐 미국에 대선이 있다 보니 대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또 굉장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기조가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기조 좀 강해질 텐데 국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돼도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둘 다 방위 산업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좀 이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살짝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도 좋은 타이밍에 왔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워낙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약간의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다시 방산주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전산업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12% 가까운 급등세, 장중에는 12,000원도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어제부터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너무 좀 과잉으로 좀 급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로소 시작을 해서 지금 50조 규모짜리의 SMR 소형 원전 모듈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원전주가 급등한 것까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한전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쪽에서 이제 정비나 운영 쪽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한전 내 기업이라고 하면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 있는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한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돌림자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운영과 정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운영 정비가 실제로 원전 쪽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화력 발전소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이제 오히려 변동이 크게 나타났고 주가가 지금 이틀 만에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 30% 40%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 그만큼 움직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오늘 장중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만 그래도 일부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 원전주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조차도 연초부터 해서 원전주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하시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반했을 때 한전 산업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그렇죠. 오늘,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소형 원전 모듈 쪽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 원전 모듈의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라고 대표가 직접 이사표까지 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주가에 대한 매매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잘 투자하지 않았냐. 물론 이 말씀도 뭐 매매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정비까지의 시간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되면은 연결 매출 나오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전 산업은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쪽은 대장주를 보자. 그 가운데서 도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외식 물가의 상승, 식품 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향일지, 어떠한 상황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식품 물가가 늘어나고 있다, 외식 물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은 우리의 소득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즉석조리식품 그리고 가정 간편식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한 건데요. 이런 물가 상승률에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HMR 시장이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HMR을 다루는 업체라던가 그 플랫폼들도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단점, 그러면서 좀 더 두각을 받게 된 기업이 바로 컬리인데요. 컬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더 이슈가 된 부분은 이 만들어진 지 9년 만에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첫 분기로 영업 흑자에 달성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켓컬리는 2015년에 이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하겠다라고 샛별처럼 등장하면서 우리 시장을 좀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뷰티 제품이라던가 패션까지 더하면서 그 역량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흑자를 바꾸게 된 요인으로 몇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어떤 요인일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뷰티 카테고리가 크게 좀 커졌다, 성장을 했다라고 꽂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 매출도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2% 이상 상승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는 근본적인 이 영업이익이라던가 근본적인 손익이 개선되었다라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산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운반비라던가 지급 수수료 같은 부분이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부분인데 이 운반비와 지급 수수료가 전년 대비 6%가량 감소를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류가 이 영업이익 매출 측면에서 좀 크게 차지하는 만큼 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아주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 좀 효율이 잘 나지 않고 있던 송파의 물류센터를 철수하면서 이 비효율적인 비용을 좀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픈한 창원과 평택센터에서는 자동화 설비가 잘 굴러가게 되면서 효율성을 좀 크게 올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여러 측면에서 다각화되었고 이 수수료 기반의 컬리 멤버스라던가 물류 대행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좀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리고 매출을 내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손익이 개선되게 되면서 이 기준 파트너사 30여 개를 조사를 해봤을 때 매출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손익 구조가 정말 크게 개선되었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컬리가 다시 한번 IPO 추진을 진행하게 될까 그 부분일 텐데요. 지난 2021년에 좀 시도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4,700억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하겠다,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난해 1월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그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렇게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 전반적인 손익 분기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컬리 측에서는 좋은 타이밍에 재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어떠한 결정을 일어나게 될지 또 IPO 시장을 어떻게 좀 뒤집어 놓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화장품주는 진짜 계속해서 가고 이주인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약간 조정이 올 때 그때 보세요.
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고 계신데 사실 조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우상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도대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화장품주들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종목 말고도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종목의 개수도 다양해지고 또 원료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유통하는 기업 그리고 만들어내는 기업 이렇게 브랜드 기업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지금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 노령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뷰티 산업의 성장이 좀 전망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많이 뛰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 같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지금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시기가 적재적소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올리브영이 미국과 일본의 또 진출을 좀 더 이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명동이나 이런 매장을 가보면 외국인들의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거의 한 80% 될 정도로 정말 꽉 차 있고 한국 화장품 하면 그 매장은 올리브영이라는 이런 진짜 연결고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는 올리브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더욱더 크게 확장을 해서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적으로도 참 좋은 타이밍에 이슈가 나와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화장품주들의 이 상승 랠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건 한 기업의 실적, 뭐 소수의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적인 거의 80% 이상의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이제 화장품은 찐 실적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이 더 열릴 수 있는 기류가 계속 서 있다 보니 더욱더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실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실리콘2 이 자리에서 더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경고딱지를 달고 급등을 하고 있고 삐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리브영에 또 선케어 브랜드가 입점했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는데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는 순환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녀공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맞아요. 클렌징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눌리진 않더라도 잘 찾아서 꼭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마녀공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하나의 기업만 사실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냥 트렌드 자체가 K뷰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식품주랑 화장품주가 다 좀 트렌드에 네. 따라서 다 긍정적인 실적을 좀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47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매수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뭐 52주 신고가를 뭐 52주 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뭐 신고가의 개념을 계속 높여가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LG전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전력량 자체가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것이 이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설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의 북미 수출까지도 지금 환율 수혜를 입다 보니까 영업이익 마진율이 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이 그럼 지연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도 착공을 계속 가져 있고 오히려 송신 그리고 송전신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 전력망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효성중공업 안에 전력기기랑 건설 쪽이 지금 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인적 분할을 해서 아예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조현성 부회장도 지금 본인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매매를 계속해서 기존에 4.8% 지금 1.2%까지 지금 이렇게 후퇴를 시켰는데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효성중공업이 다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HS 효성이라는 그룹으로 지주사가 이제 완성이 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할 때는 이제 친족과
같은 경우는 3% 내외 보유를 한다는 이제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효성이 지금의 주가의 모습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성장 동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재편을 하려고 한다. 즉 기업이 이제 중공업이라는 이업으로 다 묶여 있기보다는 정확한 이제 사업별로 분할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이슈들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많은 전력 장비들이 뭐 전선주가 좀 급등을 할 때 오히려 조금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전선주가 급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있는 입장도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점일수록 좀 해지 전략도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 종목이 무한정 갑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일단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 마찬가지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데이터 착공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들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우회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 변압기 섹터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서는 그래도 좀 47만 원 선까지 가기 직전에서 좀 이렇게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정 때는 꾸준하게 또 분할 매수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시면서 또 수익화 하시는 전략들 좀 일진일퇴를 반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실 조용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잘 없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엔 거래량도 잘 안 실렸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거래량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고 김덕호 대표님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매수 가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심에 넣어두고 그 이후에 조정 나올 때마다 함께 담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빙그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랑 좀 결이 비슷한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분간은 이제 K-뷰티, K-음식료는 저는 상승 추세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기조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인기도가. 그래서 특히 해외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실적을 굉장히 견인을 해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전에 이제 해외 수출 쪽에서 메로나라는 그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빙그레 우유가 또 바나나 빙그레 우유 치고 올라오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또 워낙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은데 붕어 싸만코도 수출 주요 품목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저희 입맛에도 잘 맞지만 해외 쪽에서 나가서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잘 꾸준히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다 보면은 더욱더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오면 또 이번 여름 저는 이미 좀 더운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 오면 분명히 이 빙가류 제품이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국내에서도 팔릴 거고 또 해외 쪽에서도 지금은 북미 매출이 가장 크게 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 쪽에서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견인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 전반적인 그림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식음료, 오늘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삼양식품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농심, 오뚜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살짝 쉬고 있지만 오히려 쉬는 타이밍이 더 저는 매력이 있다. 거래량을 지금 확 죽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방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시간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신규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일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아직 신규로 접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소액으로 해서 한번은 이제 나중에 추가 매수까지 좀 염두에 둔 상황으로 해서 한번 비중을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시는 기업들 자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세 잘 이용하셔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약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또 삼성전자, 물론 오늘 이제 운전해서 양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만큼 강한 파급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 빨은 아니긴 하지만은 좀 AMD 관련된 공급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관련 밸류 체인들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이맥스와 같은 웨이퍼 이동 장비 업체인 사이맥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TCK 물론 한미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밸류체는 아니지만은 결국 추후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원래 고객사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나왔었고, 또 최근에 UAE 관련된 대통령 이제 방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좀 원전 관련주도 좀 강했다가 조금 약한 모습이 나왔지만은 대신에 방산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존하는 느낌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일 이제 FDA 어제 선언문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특히 실리콘투나 APR, VT와 같은 아마 곳곳이 이제 그 목표가 상향치 리포트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아마 이런 성장률이 올해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관련 세 개 섹터들이 오늘 주도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SM입니다. 오늘 5% 빠진 거는 어제 시간에서 이제 블락딜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27만 주 오늘 장전의 시간으로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하이브에 있는 일부 물량이 좀 매도가 했는데 이게 할인율이 4.4%에서 5.5%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딱 그 정도까지만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었고, 이번 한국 중국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한한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팬덤의 모멘텀이 가장 큰 SM이 좀 대장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에스파도 이제 아마겟돈 이번 출시하면서 초동 물량 자체가 120만 장 이상 나가게 됐고, 그리고 6월 15일 날 중국 팬사인회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인디밴드 이후에 그런 대형사에서는 최초로 이제 중국에서의 일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드벨벳이나 아니면 에스파에 대한 이제 복귀 소식으로 인해서 2분기 기대감이 크고, 하반기 때부터는 여자 걸그룹이 이제 새롭게 오랜만에 에스파 이후에 새로운 걸그룹 소식이 있고, 그리고 영국 보이그룹에 대한 현지인 데뷔가 남아 있습니다. 하이브가 워낙 이제 IP가 많긴 하지만은 SM도 이제 멀티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있어가지고 SM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과 실적에 대한 매력 있는 SM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셀라이브의 정재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코스피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850선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께서 어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는 네. 삼성전자만 있으면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네네. 오늘은 삼성전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부족하다.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장 후반에 나왔던 그런 퍼포먼스라면은 오늘도 한 1% 상승이 나와야 정상인데 역시 삼성전자만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함을 해서 이제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잠시만요. 다른 생각이. 네, 하여튼 말을 네.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큰 물줄기에 어쨌든 삼성전자도 한 줄기에 불과하다는 그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물줄기가 증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봐야 되고 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어쨌든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조금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두더잡기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제 원전 그렇게 시끄럽다고 오늘 또 원전 그냥 쑥 식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아, 참 그렇다 보니까 또 내일은 어떤 섹터가 또 떠오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이 정말 피곤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또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날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주 보이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승 때 추격 매수가 아닌 조정 시에 좀 매수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순환매가 길던 짧던 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온다라면은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이 좀 분명히 먹힌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좀 짚어볼게요. 오늘 네, 네.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현을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가 758, 하락 종목수가 748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65%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섹터들의 힘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보합권 지나가네요. 2723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0.37% 강보합권에서 8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로서 이거래일째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증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밤 증시가 휴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물줄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다만 그래도 강한 업종은 강했습니다. 마켓 스핀과 함께 오늘 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네, 오늘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5.5%, 구리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오늘 구리 업종이 2.2% 넘게 상승 흐름을 탔고요. 또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업종이 오늘 강했습니다. 2.7% 이상의 강세 흐름,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꽤 눈에 띕니다. 아이원 플러스, 삐아, 서전기전까지 일제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전체 로봇 업종 자체를 좀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LG전자, 삼성전자 등등 올랐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3%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오늘 보험 업종도 1%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 함께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지지부진했고요. 2722선 오늘 시장은 관망세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0.3% 상승하면서 오늘 85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2720선을 그대로 지켜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 아직 뚜렷한 좀 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급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0.5%의 상승세 77,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밑골이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0.5%의 강보합권 202,5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 엔솔 부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간 듯한 상황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이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사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 SDI가 2% 넘게 내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이탈되는 모습이었는데 40만 4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41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LG화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0.8%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하루 만에 바로 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4% 넘게 하락세, 에코프로가 2.6%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도 2% 넘게 내렸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를 그나마 강보합권까지 올려내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HLB에 있을 것 같습니다. HLB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HLB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 급등하면서 6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드디어 6만 원대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NKM은 오늘 시장에서 1%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분위기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HBSP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7% 가깝게 상승세 45,2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7% 상승세 이외의 업종들은 사실상 거의 지지부진했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28일 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증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 어차피 종목 상세라는 거고요. 달라지는 건 가는 종목들이 많냐 작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 심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84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만들려는 모양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종목별 등락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보다는 어쨌든 지금 하락 종목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은 790으로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넘어간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면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HLB, 삼성전자 이런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 꾸정물 좀 만드는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안 좋던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바닥을 잡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종목 장세다 보니까 지수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관심이 더 가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840포인트 부근에 계속 지지를 보이게 되면서 어떤 반등이 어떤 출발점을 좀 만드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지금 어저께 화장품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화장품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러면은 빠른 순환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말씀드렸던 거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방산 이런 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UAM, STO, 비전프로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음식료도 쪽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월 31일 날 이제 BBQ 치킨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인상한다고 얘기했었다가 철회했었는데 다시 인상을 하기로 결정이 좀 됐거든요. 아마 올리브유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동원 F&B 같은 경우는 양김 가격을 또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 음식료 섹터가 다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이번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WWDC가 진행이 되는데 그 WWDC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도 이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 한 900만 대 정도 출시한다 그러는데 아이패드, 비전 프로 이런 이슈들을 인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순환매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인데 뭐 강남 일대 심야 자율주행 택시 뭐 시범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조금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MSCI 지수 재조정이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알테오젠, 엔캠 세 종목이 지금 후보군이거든요. 근데 주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요거는 호재라기보다는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매 사이에서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순서를 맡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우선 지금 바닥을 지지해 줄지 그 여부 코스닥 840선 그 선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보시면서 좀 한숨을 쉬셨던 것 같은데 네.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게 네. 시장이 종목군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 뭐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좀 다소 좀 혼란스러운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결론은 성장을 하느냐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환매 속에서도 일단 실적 주냐 성장 주냐 이 부분들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실적주로 좀 볼 수가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지만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에너지 쪽 섹터는 실적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일단 전력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SOFC 이쪽으로는 계속 순차적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섹터 중에서 일단 선별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핫한 부분들은 뭐 일단 우선 원자력 쪽인데 원자력 좀 제법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방산 쪽이죠. 최근 들어서 뭐 우주항공청도 개청이 된 상황이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나 차익 매물이 그렇게 출회가 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방산 쪽은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에 있어서의 방한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 방산 쪽에서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LIG 넥스원의 아마 수주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엘셈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있어서의 수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이 2차 전지인데요. 어제 2차 전지가 좀 제법 바닥에 올랐어요. 특히나 양극재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전날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장 전에 에코프로비엠에서 뭐 실적 적자 나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인내를 갖고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체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350원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 종목 상승에 대한 종목들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성장이냐 실적이냐 그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잡아주셨어요. 이 네네. 부분 어떻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LG전자까지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네. 소외주를 찾아라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조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푸틴이 이제 현재 전선을 조건으로 이제 전쟁 중단 준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건설계 쪽이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북미 쪽으로 어쨌든 그 공장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북미 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쪽 수출 물량을 좀 축소를 시키게 되면서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중남미 쪽으로 또 이제 신흥시장 공략을 가속화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원 채굴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자원 채굴로 인해 가지고 고부가 중대형 굴착기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익성이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17.4%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위 업체인 히타치, 일본 히타치 20.8%인데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표가는 6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건설 섹터 안에서 HD 현대건설기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역시 또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와이팜 잡아주셨네요. 어떻게 내일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우선 종목군들을 좀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들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와이팜이라는 기업이에요. 전력 증폭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휴대폰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 있어서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실적이 6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64억이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일단 작년치의 영업이익을 다 했다라고 좀 보면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좀 보게 되면 휴대폰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수익성이 좀 향상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자동차 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 이런 이슈가 좀 맞물리게 되면 와이팜도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아마 자사주 소각을 할 거예요. 1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10,000원, 공모가가 10,000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3,000원대거든요. 근데 3,000원대에 이 거래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짧게 4,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는 와이팜까지 내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7대 생필품 중에서 계란과 설탕 등 5개 품목 가격이 이번 달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달에 계란 1개 판매 가격은 638원으로 전달보다 5.1% 올랐고 설탕 100g의 가격은 371원으로 1% 상승했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화장지 판매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반면 우유는 100ml 기준 판매 가격이 418원으로 전달보다 0.6% 내렸고 라면 1개 가격은 784원으로 1.9%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트 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뒤 NC소프트와 웹젠, 그라비티,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천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2.1% 급증한 수치로 사회공헌 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공익에 1조 121억 원, 서민금융이 4,601억 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회 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 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